오늘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박덕흠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과 정당 공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포커스인에서는 레저토피아 탐사대 김웅식 대장에게 우리 지역 산행 코스와 캠핑 초보자들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인의 송인입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레저토피아 탐험대의 김웅식 대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대장님과 산과 캠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전공은 산행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을 통해서 보고 느낀 거를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산행환경문화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등산학교나 그리고 기타 그 여행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산악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산을 많이 오르셨나요? 제가 간 산은 좀 상당히 다양한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예, 네. 거기 정상에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뭐 칸체충카, 브로드피크 8,000m를 한 뭐 16군데 정도 다니면서 썸미트는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8,000m 뭐 14자 빼고도 세계 초등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국내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에 한번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산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도로 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도로 다니는 걸로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말라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을 갈 생각을 하고 대학 진학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큰 꿈을 갖고 계셨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엔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양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산을 오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등산이라는 거는 사실 도전과 극복의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같이 이렇게 이제 전문 산꾼들이 다니는 거는 자신하고의 싸움, 그리고 자연하고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또 그 죽음 사선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그 정상도 가고 또 간혹씩도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못 가는 경우 사실은 더 많죠. 예, 그런데 제가 그 다니던 이 히말라야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젊은 혈기라든가 그런 걸 어디다 이렇게 쏟을 데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바람직한 곳에 한 곳에 이렇게 한물을 파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산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등산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도전과 극복을 하면서 제 자신하고의 싸움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산은 등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산행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히말라야 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그 올랐던 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이 있나요? 제가 죽음이라는 걸 2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충북에서 계셨던 분 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셨던 고상돈 씨가
돌아가신 그 10주기 추모 등반으로 79년도에 들어가셨는데 89년도에 알래스카 맥킨리라고 네. 거기 갔다가 정상을 갔다 왔는데 우리하고 같이 갔던 동료가 조난을 당해서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러 가다가 오히려 제가 죽음을 경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 가는데 체력이 바닥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님하고 둘이 같이 갔었는데 쓰러지는데 이 눈보라가 치고 그 악천후에서도 이상하게 봄날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것이 정말 그 평화롭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싹 뭔가가 이렇게 싹 제가 살아온 그 짧은 인생이지만 쫙 돌아가면서 필린 마지막에 난 죽기에 아직 어리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 그 화면에 딱 뜨듯이 자막으로 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돌았다면 살기 위해서 반대로 돌아보자. 그래서 한번 살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또 한 번은 아무래도 에베레스트 정상인데 제가 그 히말라야 8,000m를 다니면서 폐활량도 좀 작고 다리도 좀 짧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메고 다녔어요. 네. 예.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예, 무게도 무게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스틸 카메라는 샷하고 이렇게 짝깍짝깍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리고 뭐 줌인아웃 이렇게 그리고 패닝 이런 거를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림을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림을 담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정상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 정상에 가는 사람들은 정상을 위해서 계속 가고 제가 또 쫓아가면서 그걸 촬영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쫓아가서 정상에 같이 사진을 찍고 뒤돌아서서 카메라를 배낭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상 주변에 파노라마를 찍고 카메라를 배낭에 넣고 딱 쳐다보니까 동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도.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맨을 그러니까 제가 올라올 동안 동료들은 거기서 1시간 이상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0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쫓아가는데, 이건 그 사람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올라온 거고, 그러고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 쫓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1시간 동안 기다리며 추웠지만, 에너지는 또 나름대로 체력은 복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늦어가지고 어둠이 깔렸어요. 그때서도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갈 때는 저희들이 산소통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산소통을 사용을 하는데 정상 가기 전에 그 산소통을 일부를 그 남봉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전봉으로 이렇게 감추어놔요. 왜 내려올 때 쓰려고. 그런데 내려오다가 딱 체크를 해보니까 산소 남은 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서부터 저 무산소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탈진했죠. 깜깜해서 어두워도 길은 안 보이죠. 그러다 정말 우리 텐트가 이제 7,900m에 있는데 그냥 불빛 하나만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서 정말 이럴 때는 죽는 게 더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텐트 앞에 소리 지르고 쓰러졌어요. 그러고서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중에 기억에 어디서 찾았냐면 동료들이 텐트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 쓰러진 저를 텐트로 끌어서 잡아 당길 때 그럴 때 제가 다시 의식을 찾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상황들이 있고 또 조난을 당해서 또 목숨을 잃는 분이 있는데 그런 소식을 접할 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뭐 각오하고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 이런 것이 많이 보도되고는 합니다만은 교통사고보다는 사고율이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데 저희들 스스로는 원래 그 히말라야를 갈 정도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인하고의 관계를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둡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들 스스로가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끼리는 그 동료 산악인끼리 이제 아구의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엄청나게 끈끈한데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하고는 약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거리를 일부러 의식적으로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를 다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정상을 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힘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큰 일도 하고 하는 건데 그 뒤로 이제 살아남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분들 덕에 한 거기 때문에 또 보훈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회에 이제 사회단체 활동도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죠. 지금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지역에서 상당 산성을 많이 찾잖아요. 거기 가는 지도를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히말라야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듯이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청주 시내 많은 분들이 우암산이나 상당산성을 가는데 네. 제가 보니까 상당산성 지도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히말라야 다니면서 뭐 훈장도 타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는 제가 전문 산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산하고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다고 바깥으로 놔들면서 집안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는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다 있는 줄 알았고 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됐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시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상당산성이고, 그래서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산을 찾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처럼 도전과 극복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찌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러 가는 것이 산이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산을 가기 위해서는 사색 그리고 자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사실은 상당산성에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재충전하러 갔다가 막걸리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또 한 잔 먹다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위험하지 않고 뚜벅뚜벅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상당산성 지도를 만들면서 상당산성 주변으로 연결되는 그런 산길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곳을 따라서 가면 청천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성으로도 갈 수 있고 속리산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산길들이 난이도가 그러니까 암벽이나 이런 그 위험한 구간이 없고 그냥 육산, 나무, 숲길로만. 그래서 그 코스 이름을 상당산성 숲길이라고 숲길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손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도. 지도만 있으면 전문 산꾼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도만 있으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좋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산을 그다음 좋아하시는 분이 다닐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길이 좋아지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산성뿐만 아니라 대청호의 둘레길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같은 이유에서 만드신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 살면서 제가 히말라야 2002년도에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게 칸첸춘카예요. 칸첸춘카 정상에서 카메라맨이니까 거기서도 카메라를 딱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혼자였어요. 혼자 내려다 보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거를 왜 너는 산에 다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부모들이 다 반대하는 산을 왜 너는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산은 뭐냐. 너 그 산이 뭔지 알고 그러한 깨달음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퀘션 마크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데 모르면서 뭐를 자꾸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하겠다. 죄송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은퇴를 하겠다 생각을 한 게 네. 하고 나서 이렇게 와 보니까 내 뿌리를 알자. 그래서 이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지역 중에서도 관광 상품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충북 사람이 우리 청주가 바다가 없잖아요. 네, 바다처럼 유사하게 생긴 곳이 대청호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청호 주변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대청호 속으로 이렇게 능선이 쫙 가다가 물속으로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능선을 따라서 물을 바라보면서 싹 가다가 갑자기 저쪽 그 서쪽에서 해가 지면서 그 노을이 대청호에 비치면서 붉은 노을이 주변을 쫙 번지는 그 모습을 쫙 보고 여기다. 이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청호에 한 7년, 8년 동안 오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그럼 거군요. 해야죠. 어차피 제가 그런 뜻에서 한 거고 그 저를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또 가까우면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또 전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7,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이 대청호 둘레길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전 조사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지도를 놓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 감동을 느끼고 와서 지도를 한번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산에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되게 이제 지도가 평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대청호의 주변의 명산. 그래서 대청호 주변의 명산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청호 명산 책을 먼저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산과 산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 길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상권들이 다니는 길이지. 일반인들은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산권 위주의 코스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눈높이를 정말 원래 취지대로 맞추자.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 마을과 원래 둘레길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의 역사 그리고 안전한 길을 정말 주머니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투벅투벅 걸으면서 잃었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둘레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지금 나는 누구이고 그런 걸 사색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코스가 코스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한 게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60km 정도 16구간 도산거리를 한 10km 정도 걸어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좀 길긴 한데, 예. 네. 그래서 그 대신 가시면 한 구간씩 별개로 하실 수 있도록. 예. 종주란 개념을 가지시 마시고 그냥 둘레길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지. 본인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가를 좋아하시는 분은 물가를 다니시면 되고, 숲길을 좋아하시면 숲길을 다니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와 아들과 그리고 손자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과수원이나 이런 숲속을 걷고 다니실 때는 과수원, 밤나무 과수원이 더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 밑으로 둘레길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서 자기 취향의 스타일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악인들만 위한 곳이 아니고 또 다양한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대장님께서는 캠핑 매장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이 수요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냥 배낭에다가 텐트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었던 그런 세월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제 차에다가 정말 별장처럼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캠핑 용품을 사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가격대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또 이 상품을 세트로 사야 하는지 아니면 낱개로 사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요. 주변에서 캠핑을 많이 다니신 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판매를 해야 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캠핑용품을 오시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복돼서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입을 하시기 전에 일단 캠핑을 많이 다녀보신 분하고 꼭 만나 상담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산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텐트가 오토 캠핑이라고 그래요. 텐트가 상당히 집처럼 별장처럼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 살 때는 판매를 센 텐트고 그리고 들어가서 오면 정말 궁궐같이 집도 크고 좋아서 편리한데 나중에 그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식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쉬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커다란 텐트보다는 커다란 캐노피라고 해서 그늘막이가 있어요. 네네. 그늘막이에다가 이런 저희들 앉아있는 이런 테이블, 의자 그런 거하고 애들이 또 좋아하는 게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베큐에 관련된 그릴 그런 것만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주무시거나 이런 거는 돈도 절약하면서 또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게 또 멋도 부릴 수 있는 게 그물 침대 그리고 접이식 야외용 침대 그러니까 텐트를 구입을 작은 텐트를 하시고 비가 오거나 추울 때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이런 때는 해충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작은 텐트에다가 자게끔 해놓고 또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캐노피라 그늘막이 큰 걸 친 상태에서 그 밑에서 접이식 의자나 해먹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침낭을 이렇게 살짝 덮고 주무시면 그게 오히려 풍욕이라고 일부러 산속에 가서 옷을 벗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풍욕의 의미도 강하거든요. 저는 돈을 아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사실은 가격대가 싸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장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전문가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스타일 예를 들어서 산행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가족 애들이 어려서 물가에서 주로 잘 거냐 그리고 오토 캠핑 스타일로 해서 한 번 떠나면 일주일씩 이렇게 멀리 갈 거냐 그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토 캠핑 같은 캠핑용품을 한 번 구입을 하시면 요즘 거는 옛날하고 1, 2년 쓰는 게 아니라 한 10여 년씩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애들이 지금 어리지만 컸을 때까지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밤에 주로 이제 잠 자는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 주무시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쉬는 공간 이런 의자라든가 그리고 또 뭐 먹는 걸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음식 주방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낚시나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어떤 곤충 채집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오토 캠핑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잡다한 소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소품들을 오히려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족들이 갈 만한 캠핑 장소가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국립공원에 가면 뭐 캠핑 야영장 시설은 다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계곡에 특히 뭐 우리 가까운데 화양동에 가셔도 그런 데가 있고 단양에 가도 뭐 어이공리 있는데 뭐 천동리 야영장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영동에 송오리 거기는 영동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숲이 좋고요. 그리고 단양 같은 데는 그 천동리 같은 데는 계곡물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뭐 송계는 뭐 아시겠죠? 저기 계곡 옆에 소나무 숲 속에 그리고 또 일야영장, 이야영장도 또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야영장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가시기 전에 가끔씩 그 인터넷 같은 데나 그리고 또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면 거기에 뭐 전기 시설 꼭 뭐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 나와요. 네네. 나오는데 간혹씩 아이들하고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샤워 시설하고 그리고 화장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곳이 여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겨울이나 추울 때 이런 곳이 화장실이 좀 얼어서 물을 좀 폐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시설을 조사한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데 조사하신 다음에 그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캠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캠핑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가서 자면서 그냥 먹고 즐기는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지금 캠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이러는 개념보다는
원래 그 야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숲 속에 들어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야영을 하시기 전에 야영 장비도 이런 것도 숙박에 중시해야 되니까 취사 이런 것도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산속에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습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부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바베큐하고 약주 한 잔씩 하고 아이들은 따로 놀으라고 그래. 그런 거보다는 곤충 채집을 한다든지 뭐 낚시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런 걸 미리 예를 들어 뭐 산학연맹이나 뭐 충북 생명의 숲이나 뭐 이런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걸 사전에 메모를 하거나 안내를 받고 가시면 더욱더 알찬 캠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레저토피아 탐험대 김웅식 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자연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